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세션 첫 번째 세션이고요. 해양수산행정의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사회를 맡은 부경대 행정학부의 이남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플로에서 보시기에 가장 왼쪽 편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의 황창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충남대의 배관표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또 바로 옆에 계신 한양대 이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가천대의 김철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노재옥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원래 저희 세션이 3시 40분부터 시작인데 앞에 행사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발표하시는 교수님 두 분께서는 한 20분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토론자들께서 한 5분 정도 시간으로 토론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마치고 난 이후에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산대학교 황창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군산대학교 행정학과의 황창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해양수산통합행정의 성과와 한계점 그리고 발전 방향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잠깐 이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해수부가 이제 탄생을 1996년에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통합 해체 관련된 과정을 거쳐서 2008년도 해체가 되고 2013년도에 재탄생이 되고 그리고 현재 2023년인데 어떻게 보면 통합행정이 된 지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는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도 있는데 이 해양수산 통합행정이 20주년이 되는 시점 한 2016년쯤에 제가 관련된 이 분야를 20주년에 있어서 해양수산 통합행정을 한번 살펴본 연구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과제를 했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페이퍼를 2개 정도 논문을 작성한 게 이제 출발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5년이 더 지나서 2025년 시점에 기존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 5년 자료를 업데이트를 시킨 연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하나의 내용과 방법론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이제 양적인 방법론과 질적인 방법론을 조금 혼합을 해서 여러 가지 25년 정도 됐으면 엄청나게 많은 연구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조금 한번 눈여겨볼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서는 어떠한 조금 한계점들이 조금 나타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이제 30주년, 40주년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게 제가 오늘 발표할 개략적인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통해서 성과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러 설문 자료를 통한 이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분 내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25년이라는 그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성과를 다 제한된 20분 동안에 말씀드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과연 어떤 부분들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 성과인지에 대해서 먼저 양적으로 보면 이게 시계열 데이터의 자료를 조건별로 잘했다 못했다의 분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계열 자료를 한번 정권별로 한번 카테고리를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먼저
앞서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많은 성과들 중에서 육상 폐기물에 대한 해상에 대한 투기량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노무현 정부 이후로 지속적으로 조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라를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 2022년까지 살펴본 결과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그 투기 허용 품목을 축소하는 어떻게 보면 정책들을 펼쳐왔고, 그리고 투기 허용 총량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육상 폐기물에 대한 해상 투기량이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가 소득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살펴보면 어가 소득에 있어서도 노무현 정권 이후 이제 최근 25년간 뭐 소폭이지만 조금씩 이제 증가하는 이제 추세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수산 쪽에 수산물 수입 검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실 수산물 수입이 완전히 이제 개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뭐 복잡한 그리고 불량 수산물 수입이 조금 급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수부 설립 이후 수산물 검사를 체계적으로 조금 시행을 하고, 그리고 수산물 위생 및 안전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출과 관련된 검사 실적, 또 하나는 그 위생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해상수산부 발족 이후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불량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감소되는데도 조금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여러 성과들 중에서도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업 생산 동향과 관련된 부분들도 보면 이게 과거 이제 90년도 이후 생산 여건이 상당히 조금 어려웠던 시절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99년에 한일 어업 협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2001년에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서 어장을 조금 축소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생산에 있어서의 여건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원 조성 사업도 해왔고, 그리고 감척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어업 생산량 측면에서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지나오면서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는 하나의 연구 결과라고 생각을 들었고요. 뭐 관련된 자료는 통계연보와 그리고 각 그 해당되는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는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본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만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도 보면 이게 신항만 지금은 여러 가지 4차 산업 시대 신기술을 적용해서 이런 스마트 항만과 관련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항만 개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된 이후로 항만 개발 투자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어떻게 보면 2010년 이후로는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알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하나의 원칙에 따라서 뭐 부산항이라든지 강양항 등 여러 가지 신항만 개발에 집중적으로 조금 투자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결과를 데이터상으로는 조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항만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도 해양수산뿐만 아니라 항만 분야에서도 계속적인 이러한 스마트 항만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는 자료였고요. 이외에 이제 질적 자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과연 최근 2000년 이후 그리고 2020년 이후 여러 가지 성과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 성과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되짚어보는 이런 그 자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스마트 뭐 정부 뭐 스마트 시대에 맞아서 이 해양수산부도 소위 말해서 최첨단 IC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해양 항만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선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처의 이런 적극 행정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스마트 해엄 물류를 이제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항만 물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상당히 제고하는 하나의 정책적 노력을 이루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해양진흥공사가 이제 1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던데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이런 선박 발주와 관련된 이런 생산량이 상당히 이제 증가되는 성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한번 여러 가지 성과들 중에서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성과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하나의 자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과 관련된 또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어촌과 관련된 이런 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이 상당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민들의 삶의 질과 어촌의 활력을 조금 제고하려는 노력들을 펼쳐왔다라는 거.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해상 교통과 관련된 물류 체계를 구축을 해서 여러 관계 기관들과의 해양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해상 교통 물류 체계를 구축을 했다라는 것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도시 수준에서의 생활 공간으로서의 하나 혁신적인 방안이고 그리고 어민의 소득도 조금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어민의 복지를 상당히 조금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측면도 하나의 새로운 정책 성과의 일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라든지 레저 관광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먹거리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해양 분야의 또 하나의 조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연안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도입을 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멸종 위기인 이러한 뭐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롭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생태계들이 새롭게 이제 회복이 되는 이러한 성과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생태 관광지로 이제 변화를 시킨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 성과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해양과학 기술과 관련된 R&D 분야를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을 해온 부분들도 갈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세빙연구원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관련된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무전통신 개발이라든지 종합해양과학 기지를 뭐 했다든 기존의 해양 R&D 차원을 넘어서서 해양 R&D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해양산업 기술과 그리고 해양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새롭게 투자를 하는 조금 적극적인 산업 혁신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국가가 성장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거에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뒀고 국민들은 여러 가지 이런 경제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산업의 성장과 국가가 성장함에 따라 문화체육 관광의 국민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체육 관광부와 관련된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적인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관광, 해양 레저를 상당히 이제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도입을 해서 이제 추진했다라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국민적인 욕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이끌어내려는 정책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시대에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해양과 관련된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이런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상당히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데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 관광 및 레저를 상당 부분 활성화시킨 노력들도 또한 중요한 하나의 해양수산부의 주요 성과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산 쪽은 뭐 일찌감치 이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뭐 소위 말해서 수산물 이력제라는 것을 시행을 했고 그래서 원산지 표시 제도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사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수입 수산물들이 뭐 국내산으로 둔갑이 돼서 판매가 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뭐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식품 이런 것들도 국산내산으로 또 둔갑이 되고 판매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불법적인 이런 일들이 상당히 감소되는데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를 방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하고 나름대로 체계적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산물 이력제 시행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생산자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소비자의 소비 패턴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생 부분에서도 국제 기준을 일찌감치 준수를 하면서 국내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이제 높이는데 선제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관광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산업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 목장도 조성을 했고 그리고 인공 어초들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어민들이 힘들어가는 이런 생활에서의 소득을 조금 증대시키는데도 기여한 부분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장 조성이나 자원 조성에도 여러 가지 큰 노력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해운 물류 쪽에서는 여러 가지 크루즈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관광 호텔과 경영한 해운 관광객들을 상당히 조금 활성화시키고 증가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일자리까지 창출하는데도 조금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해운 물류 파트에서의 주요 성과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 분야로 와서는 무엇보다 항만에 대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조금 확충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항만 SOC와 관련된 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원활한 수출입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생산량 등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항만에 대한 시설 능력을 저희 국제적인 측면에서 거의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국적 물류기업의 항만 배후 부지도 일부 이제 나름대로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항만 분야와 관련된 산업을 상당히 조금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성과를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으로 봤지만 앞서 소대에서 설명했듯이 뭐 1, 2년 된 성과도 아닌 과거 20년, 25년의 성과를 뭐 이 PPT에 다 담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외에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성과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 이제 뭐 자유로운 이제 토론 시간에 이외에 저희가 이제 준비한 외에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향후 연구에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해양수산부의 성과와 관련된 부분들을 봤다면 요거는
그 실제 이제 해양수산부와 그리고 그 해양수산 관련된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2016년도에 설문을 한 자료, 그리고 이 동일한 설문 항목을 바탕으로 최근 2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항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관련된 이제 연구 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조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양과 수산 그리고 해엄물류 항만 이 4개 파트로 구분을 해서 당시 이제 그 한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250명이 대상이 됐고, 이제 그분들한테 과연 지난 20년간 해양수산부에 있어서의 중요한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인식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보니까 해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문화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을 참 잘해왔다라고 실제 이 해양수산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요. 반대급부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상대적으로 성과가 조금 미흡했다라고 생각되는 분야는 공통적으로 해양 용토 관리 분야를 의견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산 분야에서 있어서의 그래도 지난 25년간 그 우리 해양수산부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식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라고 나온 부분들은 뭐 국제 수산이라든지 혹은 이런 어민 복지 이런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앞서 발표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 개량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는 없지만, 분석을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어민 복지라든지 수산 경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20년이 지나 최근 5년에는 여러 가지 어업과 관련된 부분, 어민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노력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물류 파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국제물류에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조금 다른 연안 해운이나 인력 양성이나 외환 해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잘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라는 것은 뭐 특별한 부분이 아닌 해운이나 연안 해운이나 해운 인력 양성이라든지 외항 해운 쪽은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닐까라고, 그렇게 해양수산부 구성원들과 유관기관에 일하는 구성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항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정책 성과가 조금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항만 개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다소 조금 미흡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 항만 개발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해수부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2016년도에 그 인식 조사를 한 결과고요. 그리고 2023년에 데이터 샘플 수는 앞서 5년 전보다 뭐 400명씩 할 수는 없었지만 해양수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을 한 10분 정도 섭외를 해서 동일한 항목으로 의견 조사를 조금 여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과 2023년을 비교를 해보면 해양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해양 용토와 관련된 부분, 해양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조금 써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우수한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은 해양과학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조금 진취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해양과학 기술이 잘했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그 2016년에 잘해왔던 해양문화관광의 성과가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해양문화관광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들도 나름대로의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5년, 뭐 10년 전 데이터까지 있었으면 좋겠지만 5년 전에 비해서는 동일한 분야가 우수한 분야와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한 분야로 이제 도출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운 물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 전문가들은 해운 전문가 관련된 인력을 그래도 조금 체계적으로 좀 양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 조사를 조금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만과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은 스마트 항만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은 향후 여러 가지 빅데이터와 그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첨단 신기술이 발전되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한 2장 정도는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부분마다 해양수산부 행정기능이 역량 확보를 위해서 과연 중요한 요인이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그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좀 당연한 결과라고 조금 생각을 했는데 중앙정부에 조금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장 많이 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2023년에 물론 전문가 소수의 전문가긴 했는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유관기관 간의 행정 기능과 정책 조정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처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조금 부분,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비효율성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유관기관과의 행정 기능 및 정책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된 동일한 항목인데 한 5년이라는 텀을 두고 과연 어떠한 이런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본 하나의 연구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 여러 뭐 발전 방향을 분야별로 그 제시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계속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사실 해양과 관련된 부분에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정책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안들이 뭐 아시겠지만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지표에서 뭐 시결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표는 좋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산 발전 기금이라든지 어업 생산량 이런 양적인 부분에서의 경제적인 성과는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지표로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뭐 해운 매출액이라든지 그리고 뭐 컨테이너 복량 등 뭐 이런 해운 사업 주요 지표에서의 이제 증가가 있고 항만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 부분 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런 또 첨단 기술까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항만에 대한 효율성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향상시키는 이제 이런 부분을 나타났다라는 거. 다만 이제 경제적인 성과 지표는 양적인 지표는 상당히 대부분이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뭐 거시적인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 해양수산부가 해야 될 부분들은 해양 영토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양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경제적인 지표는 국제 물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재난과 안전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환경 보호, 해양 영토 관리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되게 국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에 많은 역량을 투입을 하고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영토라든지 해양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집중적인 조금 정책적인 노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끝으로 결국 미래 해수부의 역할은 해양 영토 등 국가 생존의 외교 역할을 당연히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해양 산업과 해양 환경의 가교적인 역할들도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국제 물류나 항만 처리 등의 경제 무역 또한 해수부가 중심지 역할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문화, 환경, 관광 문화와도 직결되는 되게 관심들이 높잖아요. 해양 레저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해양 관광 레저와 관련된 국민적인 니즈,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들도 앞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 발표는 이제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황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로 한 25년 시간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한계점은 뭐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양적 질적 자료와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우리 백안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온 배관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행정학회에서 이제 해양수산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 아주 기대됩니다. 앞으로 기대됩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수산업법이 대략 언제쯤 제정됐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법입니다. 1953년에 제정됐더라고요. 이게 수산업이나 뭐 농업 쪽이나 광업 쪽이나 이게 우리나라 발전의 가장 시작 부분에 있었던 법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관련돼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행정학회에서 해양수산과 관련된 이제 논의들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앞선 발표에서 조금 거시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은 조금 미시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해양수산 갈등 어업조정위원회 통합 필요성 논의고,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에 전주대학교의 전대성 교수님과 함께 진행했던 연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업은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먹거리와도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촌, 아까 삼면이 바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런 것을, 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 조정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업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가 좀 어업 분쟁 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제안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 발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제 갈등 조정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조정입니다. 조정은 이제 법원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의 지원을 통해 갈등 당사자 간 대화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ADR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대안적 분쟁 해소를 뜻하고, 이게 이제 화해랑도 구별되고 조정은 중재랑도 구별되고 재판과도 구별됩니다. 이 특성에 대해서는 이 표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갈등 조정 제도는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우리 행정형 조정 제도와 그다음에 민간형 조정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 행정형 조정 제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형 조정 기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모든 법률들을 찾아볼 수는 없었고, 위원회에서 이제 분쟁이라는 이제 명칭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한 60여 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크고 작은 조정 분쟁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 조정 제도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률로 이렇게 이제 제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각각 분야에서 저마다의 근거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행정형 분쟁기구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게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산하기관을 통해 사인 간 분쟁을 조정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개별적인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고 상당히 이제 탄력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 효력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형 조정보다는 이제 조정 성립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아주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 조정 제도가 이제 수산업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수산업법을 잘 살펴보시면요, 조정에 대한 문제들이 아주 폭넓게 있습니다. 이 어업 조정의 권한은 이제 행정관청이 가지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 55조에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수부 등이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수산업법에 얼마 전에 전면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의 수산조정위원회 항목들을 보시면은 거기서 어업조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95조의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라는 것이 있고요. 이 수산조정위원회는 기능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어업별 분쟁의 사전 사후 조정, 얼마 전 개정을 통해서 이 사전 사후 조정이 사전 조정이 들어갔는데요. 이 수산조정위원회가 수산업에서 하는 일들은 참 다양하게 폭넓게 있습니다. 이런 수산조정위원회가 이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가 어업조정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어업조정위원회가 이번 연구에서 이제 주목하는 것인데, 이 어업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좀 오래됐지만은 이게 법률적 근거를 가진 것은 2015년 정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훈령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제 수산조정위원회가 중앙이 있고요, 시군구가 있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해역별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쭉 있었고, 그런 게 이제 법 개정에 반영이 되어서 2015년부터 이제 법적 근거를 갖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이제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2015년 당시에 있었던 내용 등등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1971년에 만들어져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해수부 차관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업조정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해수부의 어업정책과에서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업조정위원회가 그럼 어떻게 돼 있냐라는 보시면은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은 3면으로 이제 어업관리단이 세 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해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단마다 이제 어업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어업조정위원회는 이제 공동위원장은 어업관리단장이 있고 위원 중에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일하시는 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어업과 관련된 단체 등등에서 많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절차를 보시면요, 어업자 단체나 수협, 시도, 시군구 위원회 등에서 조정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해역별 위원회에서 이거를 조정하게 나서는데, 뭐 전문위원회 선임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조정에 들어갑니다. 뭐 현장을 조사하기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통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업 분쟁 조정을 어떻게 신청하는가를 보시면은 이런 신청서를 한글 파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된 조정위원회의 면면들을 보시면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안배가 이제 상당히 좀 이루어져 있고요. 수산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률 전문가가 조금 더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이게 조정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 분포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업조정위원회 예산은 아주 많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이게 크지 않고 관련된 이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 인력도 많지 않습니다. 한 2-3명 정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 간혹 이렇게 큰 일을 하실 때는 이제 옆 부서에 있는 분들까지 다 도와서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 어업 분쟁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어업조정위원회에서는 33건 정도 조정했고, 서해에서는 29건, 남해에서는 17건 정도 조정을 이렇게 하고 있고, 서로 이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시자면은 이제 2009년 이후에 79건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매년 한 5.6건 정도 어업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뭐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쟁 조정 사례를 조금 더 보시자면은요, 이게 조정 19-015 사례인데 동해 어업조정위원회 사례고요. 강원 삼척의 연안 통발과 경북 죽변의 근해 통발 간의 조업구역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 남해과 연안 5구 등의 문제로 어업 갈등이 심화되어서 강원 삼척 쪽에서 이제 조정을 신청을 했고, 경북과 이제 간담회를 12번 포함을 해서 총 18회 만나가지고 이제 협약을 2019년에 말에 시작되었는데 2021년 1월 이때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협약된 내용들은 서로 간에 이제 상호 연락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잘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났고요.
그 외에도 사례들을 보시면은 협약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관련된 분들의 서명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간의 협약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뭐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 해양수산청에서 3해리까지는 각 주 수산청이 어업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이게 권역별로 관련된 위원회가 활동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 주별로 예를 들면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위원회라는 것에서 이제 대체적 분쟁 해결을 민간 기구와 함께 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미국은 뭐 주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캐나다의 사례, 캐나다는 사례는 좀 특이한 게 어업 감독관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업 분쟁 직권 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호주 사례는 재밌는 것이 이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은 증거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서 결국은 중재안을 획정하는 그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북유럽 쪽에 이 관련된 조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주로 협회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아이슬란드, 핀란드, 유럽연합, 북유럽 국가는 바로 넘어가고 일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일본 사례는 이제 어업법에 따라서 이제 해구어업조정위원회가 있고 광역어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어업조정위원회는 독립조정행정위원회로서 자문기능뿐만 아니라 준사법기능이나 준입법기능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권한들을 행사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제 비슷한 사례를 보시면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환경 분쟁 조정이 있습니다. 제가 어업 분쟁 조정 체계는 이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환경 분쟁 조정 체계를 보시면은 환경부 행정위원회로 있는데 이게 환경 분쟁 조정법이라는 별도 법률이 따로 있어가지고 상당히 큰 권한들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권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분쟁 조정이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곳들이죠. 한국 소비자원 내에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이것들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 분쟁 조정도 요즘에 좀 주목받고 있는데 뭐 법률적 근거가 탄탄하지는 않지만은 사업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업조정위원회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자면은요, 이 어업조정위원회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분과위원회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싶다라고 해도 이게 수산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이제 바꾸는 것들에 약간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연구진들은 수산조정위원회, 어업조정위원회를 분리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자문에 특화하고 어업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에 특화하는데 이런 구조는 이제 소비자 정책위원회와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등등에서 참고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두 개를 분리해 볼 것을 제안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명칭도 한번 변경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산정책위원회가 되고 어업조정위원회는 어업분쟁조정위원회가 되고 수산정책위원회라고 한다면은 꼭 수산업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부처도 참여하는 좀 큰 위원회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어업조정위원회가 3개 해역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꼭 3개가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어업조정위원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업조정위원회가 한 개로 통합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고 지금 어업관리단이 이제 3개 해역별로 있는데 이게 어업관리본부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어업관리본부에 이제 한 개의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보는 것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례를 참고할 때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에 설치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무국을 두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에서 이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적어도 재판상 하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도 명시할 필요가 있고 뭐 조정 절차에 참여나 뭐 수락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제 현재는 간담회 중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직권 조정 권한을 부여를 해서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조정 신청 자격을 조금 제한을 풀어서 어업인들이 크고 작은 분쟁들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업인들을 위한 민원 상담 창구나 분쟁 신청 홈페이지 같은 것도 운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자체 조사 권한을 확대를 해서 이제 면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2개월 이내에 개시한다는 내용이 있고 언제 완료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 시점을 명시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구성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어업인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고, 위원회가 아무래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어업 분쟁 조정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업 분쟁 조정에서 연구 기능을 좀 확대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업인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요거 강조드리고, 이제 어업 분쟁 조정 위원회가 이제 어업인들의 편에 서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교수님, 김철우 교수님, 노재혁 과장님의 순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저 한양대 이건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황창호 교수님의 그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행정학을 연구하면서 저희 나라 최근에 그 정권 교체기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부처가 나뉘어졌다가 또 막 붙여졌다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5년마다 경험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뭐 정권의 변동 없이 그런 연방 정부의 어떤 형태가 이렇게 그대로 유지되는 미국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전제된 이후에 우리가 그런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사실은 객관적인 평가 없이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음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황 교수님이 연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통합행정의 그런 통합행정 조직으로서의 그 어떤 성과와 한계를 좀 평가하는 그러한 그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평가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부처의 그런 이렇게 뭐 통합과 분산의 그런 여러 변천 과정을 뭐 여러 부처들이 많이 겪었어요. 뭐 가령 뭐 내무부에서 뭐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에서 뭐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다시 행정안전부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 그런 부처도 있는 반면에 해양수산부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1955년에 최초의 그 해무청이 신설된 이후에 다시 그 5.16 그 군사 쿠데타 이후에 다시 해무청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96년도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해양수산부가 다시 출범하고,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이명박 정부 때 다시 폐지가 되고, 그것이 다시 그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부활이 되고 뭐 이런 이 부침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했는가, 그런 부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해양과 수산이 통합 행정 체제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 그러면 그러한 통합 행정 조직으로서 어떠한 성과와 어떠한 그 한계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밝히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다 이렇게 제시한 그런 증거와 여러 가지 이 성과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감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조금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더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위주로 좀 몇 가지만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수산부가 해양 수산 기능의 통합과 분산을 이제 반복해서 현재 지금 통합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통합 행정 조직에 대한 어떤 성과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저는 분산된 조직과 비교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산된 조직을 가졌을 때 여러 해양수산이 분리가 돼가지고 뭐 해양 국토해양부, 뭐 수산은 농림수산부 뭐 이렇게 막 있을 때 그런 시기와 지금 통합 행정 체제 때 이룩한 그런 이 실적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사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이 비교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통합 행정의 정당성이 사실 부여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여준 자료들은 그냥 정권별로 어떤 실적을 나열을 했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통합행정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얘기하기는 조금 좀 주장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산 조직이었던 시기와 통합 지금 시기를 약간 구분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건 어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많은 거시적인 자료들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거시적인 자료를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행정학 관점에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내부적으로 해양수산부가 해양 업무와 해양 기능, 수산 기능, 뭐 이제 해운 항만 기능 이러한 세 개의 기능이 다 이제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어떤 이 내부적으로 참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즉 조직 내에서의 통합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 공무원들 간의 담당 기능별로 정말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이 부처가 정말 화학적인 통합을 이루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무늬만 해양수산부인지 이런 물리적인 통합에 머물러 있는지 이러한 어떤 조직 통합에 대한 평가도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전문가 의견 조사를 이제 조사를 하셔서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미흡한 분야와 이제 뭐 우수한 분야를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미흡한 분야를 보면요, 가령 뭐 이렇게 해양 분야에서는 해양 영토, 뭐 해양 영토 및 해양 환경, 해운 물류 분야에서는 연안 해운, 뭐 해운 전문 인력, 뭐 항만 분야에서는 뭐 해외 항만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미흡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이제 통합 행정 조직이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이런 의문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뭐 해양 영토 및 해양 환경 이런 기능은 사실 이제 교통부나 환경부에서의 기능을 수행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해외 항만 개발 뭐 이런 기능은 또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수행했더라고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우리 황 교수님이 다시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가시적인 어떤 경제적인 성과 지표가 이제 높다는 이제 결론이 도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이 통합 행정 조직의 기능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이렇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분석이 좀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이제 항만 개발 실적을 아까 예시를 드셨는데 이거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해양수산 이제 통합 조직의 시기인 이제 김대중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실적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비교를 해보면 뭐 10,000건, 뭐 13,000건 이런데 오히려 이제 분산 조직 시기인 이명박 정부 때는 약 17,000건. 오히려 분산 조직인 때 성과가 더 높다라는 이런 또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예, 저는 그 두 번째 백안포 교수님 발표하신 해양수산 갈등 어업조정위원회 통합 필요성 논의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뭐 여러 단체에서 우리나라 그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은 이제 갈등 관리 지수로 볼 수 있는데 27위 정도 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하위권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뭔가 갈등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대안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통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갈등이나 분쟁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방식은 이제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작년 같은 경우 민사 1심이 그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64일. 그래서 사실은 이 사법적으로 뭔가를 해결을 본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비용이나 어떤 법 적용에 대한 경직성, 그다음에 또 과도한 어떤 그 법 기술적인 접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대안적 분쟁 해결법 분명히 더 관심이 가고 실제로 또 이런 그 재판을 통해서 더 어떤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법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뭐 정치적 어떤 의미가 포함된 사건들 그런 분쟁에 있어서 충분히 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발표문 통해서 실제 이제 어업조정위원회가 이 통합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갈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제가 이제 발표문 읽어보면서 이제 몇 가지 좀 들은 질문들은 좀 있었습니다. 혹시 뭐 기회가 시간이 되시면 또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그 어업 분쟁 조정 건수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또 어업 조정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좀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운영 시 분쟁 처리 속도가 더 길어지진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네, 하여튼 뭐 이런 그 대안적 분쟁 해결법이 이제 실제로 이런 어업 분쟁에 관련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는 일단 그 첫 번째가 이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특히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시간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개시를 하고 마감하는 그 시간을 어느 정도 그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뭐 이 조정의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것도 뭐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길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것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당사자들이 협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너무 길면 또 어떤 그런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 타이밍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만약에 이 조직을 통합하거나 신설할 경우에 분명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그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하로 되어 있는데
어떤 뭐 그 이 어업 조정에 관련해서 어업 분쟁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타이밍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실사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제 대안적 분쟁 해결법, 뭐 이제 영어로 ADR이 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의 측면에만 좀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켜서 뭔가 그 분쟁을 조절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발표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지만 뭐 화해라든지 뭐 중재라든지 뭐 더 나가서 해외 이제 선진국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옴부즈맨 제도라든지 또 뭐 공론화 이런 것들을 그 ADR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좀 더 이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 분쟁의 대상자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숙의를 하게 되고 좀 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더 그 갈등의 이제 분쟁이 조정되는 그런 부수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ADR의 기법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고민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그 이 조정자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양측의 양측을 통해서 협상을 할 때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안들을 좀 준비하고 또 그 역량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세,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쟁 당사자들 통해서 어떤 신뢰를 얻는 과정, 그다음에 또 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이런 갈등의 분쟁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정리를 하자면 어떤 그런 시기,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 ADR의 방법론, 그다음에 그 조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혁신행정 담당관 노재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행정학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단독 세션에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정책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좀 없는 게 사실 좀 속상하기도 하고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책 관심이 좀 많으셔야지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좀 더 발전된 행정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잘못도 뭐 있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또 행정학회에서 이렇게 세션을 별도로 마련해 주셔가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뭐 우리 이건 교수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거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학회에 대한 논의다 보니까 그 3번, 4번에 대해서 조금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아까 정부 조직법 개편회의에서 2018년에 이제 국토해양부가 되었을 때 원래 이제 건설교통부로 입사를 했다가 그때 이제 첫 번째로 화학적 그 통합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인력 교류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해양수산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그 인력 교환의 이제 그 첫 번째 케이스였는데 그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이게 이때까지 말씀하신 우리 황창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가 과연 통합행정의 성과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국토해양부 시절에 보면은 사실은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동산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국토해양부가 다 포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과 그 인력 집중도 사실은 좀 그쪽에 포커싱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 자체의 어떤 힘이라든지 어떤 집중도를 받기가 사실 해양 분야는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해양 환경도 그렇고
회사, 항만 전부 다 이제 그 뭐 특히 SOC 예산 같은 경우도 도로에 집중되는 게 사실은 쉽지 항만 쪽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 통합 행정의 성과일지 아니면 뭐 정부 행정 조직의 어떤 개편의 문제일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해양수산부라는 조직이 별도로 존재함으로써 어떤 다양한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좀 사실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양수산부가 이제 25년의 성과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해양수산부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다른 부처는 기능 중심으로 이제 부처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양수산부는 그 기능 중심이 아니고 공간, 바다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부처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능을 관장하는 부처들하고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 해양 레저나 이런 부분들이 성과이기도 했지만 그 해양 레저나 그 관광 쪽으로 가면 문화관광부랑 저희가 이제 계속 충돌이 생기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고 조선이라든지 선박 쪽으로 가면 또 산업부랑 갈등을 겪고 있고 물류로 가면은 국토해양부랑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 부처의 갈등이 사실은 뭐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뭐 새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다를 활용하는 이용 주체들 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뭐 어민들이라든지 수산업자 또는 그 해양 레저를 이용하려는 일반 국민들 간의 어떤 그리고 풍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해상 풍력 개발업자들 이런 분들의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갈등도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행정학회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 이제 뭐 좀 갈등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나 행정학회나 이런 데서 좀 더 관심과 지원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주시면은 좀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과 제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다를 지배하고 바다를 잘 활용한 나라가 그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뭐 예전에 뭐 대영 제국도 그랬었지만 동일한 맥락에서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력이라든지 경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버넌스를 좀 더 구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교수님들과 아까 뭐 전문가라든지 주체들과 담당 주체들과 좀 더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뭐 바다라는 것이 살펴보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해양 환경을 그러니까 뭐 통합 행정이 필요한 게 해양 환경을 보존하고 좀 더 뭐 더 나아지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측면과 함께 수산 자원 조성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측면이 있고 어떤 해역에서의 해양 공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면은 뭐 양식업자라든지 수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풍력, 해양 에너지 이런 부분들과도 같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가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또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성과로 나왔었지만 해운업이라든지 수산업 이런 양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전통 산업을 얼마나 지원해서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해양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뭐 과학 기술을 기초로 한 벤처 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해양 레저라든지 해양 관광 쪽에서도 어떤 신성장 산업으로서 얼마나 또 지원을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고민이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혁신행정 담당관으로서 해양수산부 조직을 어떻게 이제 개편을 하고 끌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통합행정이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오늘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전부 다 저희가 다 마음에 담아가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성과지표 상대적으로 지금 낮게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픈 부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양 영토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해양 산업 같은 부분들까지 전부 저희가 뭐 조직적으로
좀 더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이렇게 투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지금 지난 상황이긴 한데 다음 사회자이신 우리 김 교수님 딱 2분만 쓰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발표자들께서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교수님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사실 고민했던 부분들이고 여러 이제 다른 뭐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직접 해수 과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뭐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이게 성과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이게 통합이 됐을 때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즉 기능이 통합됐을 때와 기능이 분산화됐을 때의 비교를 통한 어떤 특정 분야의 비교를 통한 성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학술 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실제 정말 이게 통합 당시와 통합이 아닌 이제 분화가 됐을 시에 대한 어떤 특정 분야를 비교를 하는 하나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향후에 계속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결국 이 해양수산통합 행정의 체제로 갔을 때 보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조금 향후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철우 교수님께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분쟁 조정이라는 게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서로 간의 당사자들 간에 서로 합의해야지 갈등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뭐 후속 과제들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 한국행정학회에서 어떤 연구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토론자분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연구에 반영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또 해양수산 분야가 또 앞으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